오늘은 명나라의 제14대 황제로서 파업황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잘 알려진 만력제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흔히 배우는 내용과는 달리 최근 연구들은 만력제가 단순한 암군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통치 전략을 가졌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만력제는 중국 역사상 최악의 군주 중 한 명으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폭군들이 잘못된 정책이나 폭정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만력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았죠. 무려 30년 동안이나 조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의 의무를 회피했다는 전례 없는 행태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더구나 48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 중에서 초반 10년은 장거정이 섭정했고 이후 30년은 조정에 나오지 않았으니 실제로 일한 것은 임진왜란 기간인 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만력제가 조정에 나오지 않게 된 배경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원흉은 바로 명나라의 사대부들이었는데요. 당시 명나라 조정의 사대부들은 도덕적 명분만을 내세우며 황제의 권위를 제한하려 했죠. 날이면 날마다 황제에게 쏟아지는 상소들에 만력제가 답변하면 반박했다고 공격받고 수용하면 또 다른 비판을 받는 상황에 점점 지쳐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만력제가 택한 대응책은 상소를 훑어본 뒤 일절 피드백을 주지 않는 묵살 전략이었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만력제가 아무런 황제의 업무를 하지 않아도 명나라의 관료 시스템은 여전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했다는 점인데요. 황제가 출근을 거부했음에도 관리들은 제때 과거 시험도 치르고 인사를 평가하고 행정을 처리하며 명나라는 별 탈 없이 돌아갔던 것이죠. 어차피 황제는 신하들이 주청하는 것을 윤허하는 자리였고 실무는 관리들이 다 하다 보니 만력제가 입국다하고 있어도 별 문제 없이 나라가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만력제의 파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정치 체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명나라에서는 황제의 윤리, 도덕적 행동을 무엇보다 중요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황제의 행동이 비록 합법적이어도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생난리를 쳤던 것이죠. 당시 대신들의 유교 이념은 언제든지 황제를 비판할 수 있는 만능 무기와 같아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행위든 도덕적 결함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는 편리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명나라 관리들에게는 임진왜란이나 백성구율, 치수사업 등은 중요한 국가의 대사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황제가 대전에 나와 관리들과 국정을 토론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또한 자신들이 올린 상소나 주절들을 그냥 동의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명군, 성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군사 제도를 손보거나 세금 체계를 개선하거나 심지어 황제가 직접 국가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유교적 덕목에 어긋나는 행위로 치부되곤 했던 것인데요. 그만큼 황제는 신하들에게 허수아비나 상징적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만력제는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는 내쫓을 순 있어도 자기가 믿는 인재를 요직에 앉힐 자유는 없었습니다. 규칙 위에 군림할 자격은 있지만 그 규칙 자체를 손볼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고 신하들 간의 다툼을 조율하라는 책임만 있을 뿐 그런 갈등을 아예 없앨 시스템을 도입할 힘은 갖지 못했죠. 명목상 온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이었음에도 정작 자기 경호원들에게 훈련 지시조차 내릴 수 없는 황당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력제는 신하들이 단체로 잔소리만 해대는 공식 회의 자리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인데 그러나 바로 처리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몇몇 신하들만 불러 소규모로 회의를 열던지 아니면 담당 대신과 따로 만나서 의논하고 일을 처리했다고 하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만력제가 조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국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요. 공식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황제는 환관들로 구성된 측근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정을 운영했죠. 특히 만력제의 군사적 업적은 주목할 만합니다. 1570년에서 1610년 사이 그는 이미 역량이 크게 저하되어 있던 명나라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추진했죠. 군사 부문에서 만력제는 능력 있는 장수들을 핵심 보직에 기용하고 문관들이 시기심으로 이들을 끌어내리려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더불어 전장의 지휘관들에게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특별 검을 수여하며 그들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폭적인 권한을 부여했죠. 더군다나 그의 재위 중 명나라는 3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론 임진왜란인데 조선이 일본에게 침략당하자 만력제의 명으로 명나라는 수십만의 군대를 보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죠. 당시 조정의 다수 대신들은 조선을 포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만력제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결정했으며 필요한 군비와 물자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1597년 파주 지역에서 일어난 묘족의 반란인 양응룡의 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말년인 1619년에는 북방에서 급속히 세력을 키우던 누르하치의 여진족 통합에 맞서 노구타이 원정을 지시했죠. 비록 사르 후 전투에서 명군이 참패했지만 만력제가 후금의 부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모두 황제의 최종 승인과 재정 조달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만력제가 단순히 무기력한 암군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만력제 시기 명나라의 재정 상황도 주목할 만한데요. 그의 부왕 융경제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과의 무역을 시작하면서 명나라에는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죠.
이에 만력제는 환관 조직을 통해 무역을 하며 거부로 등장한 대상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여하고 나라의 각종 치수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추진했습니다. 이 일은 멸망으로 치닫던 명나라의 재정을 어떻게든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 되었죠. 환관 집단은 정당한 절차로 상거래에 매긴 세금만으로도 엄청난 국고 수입을 창출했고 서양과의 해외 교역세로 얻은 재정만 해도 어마어마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만력제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군대를 지원하고 조선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쌀을 지원하며 전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돌아가던 명나라가 만력제 이후 즉위한 숭정제 때 무너지게 되는데요. 숭정제는 만력제의 명을 받아 막대한 세수를 확보하던 환관들을 대책 없이 숙청하고 이들이 담당하던 재정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당시 명나라 환관들이 굉장히 부패해 있긴 했지만 그들이 담당해 벌어오던 돈이 그들을 숙청함으로 해서 증발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빵꾸가 난 세수를 백성들을 착취해서 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력, 태창, 천계제 시대 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면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무역이나 치수사업, 구율, 지방군 운영비 등 사업들이 모두 파탄났고 과중한 과세 부담에 질린 백성들은 황폐해진 농토를 버리고 유랑민으로 전락해버렸죠. 이런 백성들이 모여 이자성의 지위 아래 봉기를 일으켜 결국 명조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숭정제는 동정받고 만력제가 멸망의 원인으로 더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명나라 멸망 후 대륙을 지배한 청나라 때문입니다. 청나라 강희제는 숭정제를 망국의 군주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은 만력 태창 천계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들에게는 제사도 지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명사에는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신이 통하지 않으며 이익을 쫓는 소인배가 분주히 돌아다니며 서로 다퉜다. 명나라는 실로 만력제 때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적어놓았죠. 또한 숭정제를 부추겨 명나라의 멸망을 이끌었던 명나라 사대부들의 책임 회피 때문도 있었는데요. 숭정제의 잘못된 정책들은 대부분 독림당이 건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환관을 중요하게 쓰고 30년간 놀고 먹은 만력제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게다가 숭정제의 유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샀기 때문에 망국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선대 황제들에게 돌아갔죠. 거기다가 만력제가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국정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직무를 소홀히 한 관리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경지역 주둔군 증원과 변방의 군대 정비, 관제 개혁 등을 실시했고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를 황궁에 초청해 서구의 과학기술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죠. 또한 화북, 강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대규모 식량 지원과 함께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완전히 놀고 먹은 황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근의 역사적 재평가에 따르면 만력제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황권을 지키려 했던 현실적인 군주로 볼 수 있죠. 비록 그가 사대부들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태업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그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대부와의 협치를 거부하면서도 큰 변혁이나 개혁을 불러오지 못했다는 점이 만력제의 진정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차라리 이전 황제들처럼 반발하는 사대부들을 숙청하고 황제에게 호의적인 이들로 중용했다면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국정을 주도할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부재했던 것이죠. 만력제는 단순한 암군이 아니라 명나라의 구조적 문제와 씨름했던 군주였습니다. 그의 파업은 무능함의 표현이 아니라 불가능한 체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었을 수 있죠. 물론 그가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명나라의 멸망을 전적으로 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역사는 종종 승자에 의해 쓰이며 만력제의 사례는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